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모테나 씨, 일본 특유의 극진한 환대를 뜻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고향에서 받고 있는 오모테나 씨 외교 잠시 후 살펴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최종 구형이 임박했습니다. 잠시 후 법원으로 갑니다. 이 추운 날 버스가 멈췄습니다. 퇴근길 괜찮은지 거리로 나가보겠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일본과의 셔틀 외교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고향 일본 나라현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 간의 이례적으로 일제강점기 시절 과거사 현안의 합의를 봤습니다. 이 조금 전 끝난 한일 정상회담 소식 바로 나라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훈 기자, 정말 이 과거사 문제에 진척이 있었던 거예요? 네, 한일 정상 간의 과거사 문제에 있어 진전을 봤습니다. 우파인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동원 문제에 있어 한 발짝 나간 겁니다. 양국은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현장에서 지난해 8월 발견된 유해 신원 확인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조세이 탄광에선 지난 1942년 수몰 사고로 180여 명이 사망했는데 그중엔 조선인 노동자 136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朝鮮炭鉱にて発見されたご遺骨に関しては DNA 鑑定についての協力に向け日韓間の調整が進展していることを歓迎いたします。 격화된 중일 갈등을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한중일 협력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저는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약 90분간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한일 간의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本年が日韓関係をさらなる高みに発展させる年となる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 이 대통령은 다음 셔틀 외교는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나라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 이재명 대통령이 묵는 이 숙소 앞까지 찾아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90도로 인사를 했고 이 정상회담 때도 일장기보다 태극기에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이어서 김민곤 기자입니다. 숙소 문 앞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이재명 대통령을 기다리는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 이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허리를 깊이 숙여 90도 인사로 맞이합니다. 벽을 깨가지고 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온줄 바를 모르겠습니다. 일본 국민도 그렇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도 우리 총리님의 이런 모습에 정말로 감사할 겁니다. 김혜경 여사에게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청와대는 당초 예정돼 있던 호텔 측 영접에서 총리 측 영접으로 격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장에선 일장기에 앞서 태극기에 먼저 목례하는 배려를 보였습니다. 상석인 오른쪽 역시 이 대통령에게 양보했습니다. 정상회담 내내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하던 다카이치 총리. 이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파격적인 환대를 해주시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다시피 특별한 배려를 해주신 총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시 한번 태극기와 일장기 순으로 목례를 하고 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일본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섞은 보라색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파란색 재킷을 입고 이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미곤입니다. 이 외국 정상이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한 건 일본 역사상 처음이라는데요. 자, 나라현지가 고무돼 있다는데 분위기 어떤지 현재 송찬욱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라 곳곳을 취재했을 텐데 어때요? 태극기도 좀 보이고 합니까?
맞습니다. 일단 제 뒤에 있는 나라시청에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태극기가 개양돼 있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오늘 나라를 아주 샅샅이 취재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하는 분위기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 나라에서 이 외국 정상과의 일본 총리가 회담하는 것 이번이 정말 처음이었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을 직접 한번 보고 싶다면서 회담장 앞까지 찾아온 시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首脳会談があるということだったので、大阪からイ・ジェミョンさん、ね、プレジデント大統領を見るために来ました。こんにちはよ。より良く良くなってい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よね。今中国との関係もありますので。 나라시청 등 관공서엔 이 대통령 방문을 환영하는 플래카드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곳 나라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국회의원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젊은 시절 타던 자동차가 전시된 박물관도 나라에 있는데 이곳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엔 한 달 동안 400여 명이 방문했는데 총리에 취임한 10월엔 10배가 넘는 5,100여 명이 찾았습니다. 若い頃乗られてた車が展示してるっていうのを聞いたので、ぜひ見に行きたいなと思って、来ました。一緒に働く女性として尊敬してます。 시내 호텔에선 포장에 다카이치 총리 캐릭터가 그려진 사나이 만주를 비롯해 각종 기념품이 팔리는 등 높은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정상회담이 열린 것에 대해 일본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간부는 셔틀 외교의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갔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나라연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안 기자, 정치부 김유진 차장 나왔습니다. 자, 한일 정상 간의 과거사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조세이 탄광 유해 발굴, 그다음에 DNA 확인. 이 조세이 탄광이 어떤 곳이에요? 조세이 탄광, 일본 혼슈 최서단 지역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도코나미 해안에 위치한 해저 탄광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전체 노동자의 약 75%가 조선인, 강제로 동원된 곳이었다고 알려지고요. 갱도 입구가 가로 2m 20cm, 세로로는 1m 60cm 정도로 좁고 실제 작업장까지 1시간이나 걸어 들어가야 하는 가혹한 환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942년 2월 3일이죠. 갱도가 무너지면서 바닷물이 순식간에 밀려드는 사고가 납니다. 당시 바다 및 갱도에서 작업하던 183명이 탈출하지 못한 채로 희생이 됐고 이 중에 136명이 조선인이었던 걸로 알려집니다. 야, 이 과거사 문제인데 일본이 웬일로 이걸 협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오래된 문제인데요. 지난해 8월에 양심 있는 일본인들이 주도하는 시민단체가 움직이면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단체가 다이버를 동원해 수몰 지점까지 직접 내려가서 희생자로 추정되는 시신 유고를 건져 올린 겁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수몰 지점에 들어가는 모습인데 정부와 사전에 조율 없이 그냥 시민단체가 들어간 겁니다. 갱도처럼 보이는 곳을 쭉 따라 들어가기도 하고 상당히 바다 밑이 뿌연데요. 시신하고 유고를 발견해서 육지로 건져냈습니다. 일본 정부 그동안 현장 조사를 요구해도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유골이 실제로 나와버리니까 더 이상 외면하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그렇더라도 일본 정부가 나선 건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 어때요? 일본 정부 그런데 아직 강제동원을 인정한 거는 아니고요. 인도주의적인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재를 좀 해보니까요. 조세이 탄광 회사가 파산을 한 상태라서 배상 책임으로 인한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다른 강제징용 문제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부담이 적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걸로도 전해집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뭘 하게 되는 겁니까? 정확히?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죠. 지난해 수습한 시신이 내구인데 그 시신들의 DNA를 감정해서 조선인이 맞는지 등을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여전히 시신 139구가 물속에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시민단체들하고 유족은 다 수습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일본 정부가 그걸 할지도 관심이고요. 당시 수몰 사고로 삼촌을 잃었다는 유족 양현 유족회 회장 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대에서 안 이루어지면 이거 영원히 내가 간다. 이거 세습을 시킬 거냐고 한 맺힌 거를. 네, 물꼬를 텄으니까 이제라도 밝혀지면 좋겠네요. 한인 기자 김유진 차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지금 법원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 결심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특검의 최종 구형하려다가 길어져서 미뤄졌었죠.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오늘은 결론이 납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정현 기자, 특검 구형 나왔습니까? 재판을 시작한 지 10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특검 구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막바지 최후 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 최후 변론이 마무리되면 특검이 구형을 시작합니다. 총 8명의 피고인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예정인데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 무기징역 또는 사형인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하려고 군경을 동원했다며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질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해서도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최후 진술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 구형이 끝나면 윤 전 대통령과 피고인 7명의 최후 진술도 이어집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중 가장 마지막에 의견을 밝힐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 오늘 법정에 출석할 때는 서류 봉투를 든 모습이었는데요. 직접 작성한 원고로 최후 진술을 준비한 걸로 보입니다. 계엄 지속 시간이 짧았고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호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재판은 오전 9시 30분에 시작이 됐는데요.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아직도 이 마라톤 최후 변론을 펴고 있습니다. 계엄은 이라크 파병과 같은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9시 반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마라톤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들이 한 명씩 돌아가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자 정치적 결단으로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라크 파병이나 한미가 하는 전략적 유연성 합의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그리고 금융실명제 위헌 확인 사건에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헌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지 않거나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여 전직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기소하면 행정부가 위축될 수 있고 비슷한 재판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면책이 없다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와 같은 유형의 기소는 금세 일상화될 수 있고 이러한 당파적인 갈등의 순환으로 인해서 대통령직과 정부가 약화되는 결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논리를 되풀이하며 특검의 공소장이 허구 스토리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허구의 스토리는 잘 짜여진 소설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변론이 너무 길어진다고 지적하자 휴정 시간에 변호인단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 좀 줄여서 하자고 제안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안희기자 법조팀 최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길어져서 구형 못했는데 오늘도 길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일단 오늘 재판이 9시 30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10시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변호인단의 마라톤 변론이 계속되면서 아직 검찰 구형은 나오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의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형되는 법정형은 이 무기징역과 사형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게 물어봤을 때 예측할 수 없다 그랬는데 오늘은 어때요, 상황이? 현재로서는 무기징역 구형 가능성이 조금 더 우세하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가능성 따져보면 50대 50입니다. 취재를 해보니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지난주 구형량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형과 무기징역 모두 명분이 있다 이런 다양한 내부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형 구형에 힘을 싣는 목소리는 헌정사상 유일하게 반란수계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선례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 구형이 됐고요. 선고도 사형으로 났죠. 물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사형 구형 선례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 전 대통령이 군인 신분으로 한 일이 이 군형법 반란수계가 인정됐는데 당시 법정형은 사형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윤 전 대통령과
비교하기 어렵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무기징역 추정하는 그쪽 가능성은 왜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에는 이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한 적이 없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입니다. 어차피 사형은 집행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계엄 유지 기간이 짧았고 또 민간인 희생자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무기징역이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 어차피 사형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이게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가 구형량이 중요한 겁니까? 특검 입장에서도 사실 구형 이후에 이 실질적인 형량을 고민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형과 무기징역 모두 재판부가 형을 깎아주는 게 가능한데 감경을 했을 때 이 하한선이 조금 다릅니다. 무기형을 구형할 경우에는 재판부가 감형을 한다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형을 구형하면요. 감형을 하더라도 선고되는 최소 형량이 징역 2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특검 구형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재판부가 2월에는 어떻게든 1심 선고를 내리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거든요. 판결문이 아주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 연휴 전후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최주연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어제 최고 수위의 제명 결정을 내리자 김병기 민주당 의원 잔인하다면서 자진 탈당은 없다 반발했습니다.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데 당 윤리심판원은 29일로 그 날짜를 잡았습니다. 보름 넘게 남은 건데 왜 이렇게 늦게 잡은 걸까요? 이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병기 의원에 대해 어제 제명을 결정한 민주당 윤리심판원. 오는 29일 재심 일정을 잡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 의원을 둘러싼 거취 논란을 이번 달 안에 매듭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재심이 청구되어도 윤리심판원 결과를 바꾸긴 어려울 것이라며 이달 안에 제명이 확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독립적이고 중립적이고 엄중한 윤리심판원의 심판 결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신뢰를 할 수 있겠다. 재심까지 보름 넘게 남은 만큼 당에 부담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지만 당 지도부 관계자는 어제 심판원 결정으로 정치적 결론이 난 셈이라며 이미 끝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김 의원은 계속 다퉈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의원은 SNS 글을 통해 이토록 잔인해야 하냐면서 차라리 제명당할지언정 당을 스스로 떠나진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측은 징계 결정문이 전달되는 대로 재심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김병기 의원 부인에게 공천 헌금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그런 내용의 탄원서를 쓴 전직 구의원. 탄원서를 내기 전 이야기를 나누는 녹취가 나왔는데요. 김 의원 측이 달라고 했고 김 의원의 돈을 건넨 사람들이 많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창호 기자가 취재했는데 들어보시죠.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초 김병기 민주당 의원 측에 1,000만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썼던 전직 동작구 의원 A씨. 탄원서 제출 직전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을 만나 김 의원 측이 선거 자금을 먼저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에 선거 있잖아요. 부천 선거잖아요. 그래서 돈 필요하다. 자신을 구의원에 공천해준 대가를 김 의원 측이 원했다는 겁니다. 함께 있던 전직 구청장 B씨도 말을 거둡니다. 2020년 총선 앞두고 또 요구하니까 그때도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외면하기 위해서 돈을 줬다라는 거고. 전 구의원 A씨는 김 의원 측에 정치 자금을 준 구의원이 자신 말고도 여럿 있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돈 많이 준 의원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제도 제가 얘기했는데 돈을 안 줬단 말이에요. 절대 그 사람들이 협조를 줬어요. 그 약속을 안 했거든요. 사실이라면 김 의원을 둘러싼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 의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에 있는 녹취 파일 속 인물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호입니다. 네,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시 의원에 대한 추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강남의 이 상가 건물 김 의원 소유인데요. 여기에 서울시가 지원하는 초등학생 돌봄센터가 전세로 입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김 시 의원 불과 1년 전엔 시의회에서 이 사업을 공개 비판하며
예산 삭감 으름장을 나섰습니다. 단순한 우연으로 봐야 할지 김지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역삼동 상가 건물입니다. 건물 3층에 강남구가 운영하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을 받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시설입니다. 등기를 확인해보니 2020년 6월 이 센터가 입주한 상가 호실, 김경 서울시의원 소유로 나옵니다. 전세 보증금은 4억 5천만 원. 서울시에서 인테리어 설치비 등을 지원받아 강남구가 김 시의원에게 빌린 겁니다. 그런데 이 센터가 김 시의원 소유 상가에 세를 들기 1년 전, 김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동네 키움센터 사업의 운영 과정에 대해 질의한 기록이 있습니다. 미리 예산 소요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미리 다 보도자료를 내고 난 이후에 이런 절차적인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시의회 심사 전 사업을 홍보했다며 서울시 담당자에게 예산 삭감 가능성도 언급합니다. 이 예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1년 뒤 자기 소유 상가에 돌봄센터를 세입자로 받은 겁니다.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남구 관계자는 전세 계약 당시 계약서에 김경이라는 이름은 있었다면서도 상가 주인이 시의원인지는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는 김경 시의원 측에 전화와 문자로 계약 경위 등을 물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쓴소리를 해달라며 임명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두고 잘못된 인선이라며 스스로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2차 특검은 정치 보복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거둬들였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전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저는 잘못된 인선이었다. 국힘 때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국민에 대한 대단히 결례드는 일이고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 이 후보자를 내란 동조자로 부르며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선 거둬들였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2차 종합특검은 자제를 하는 게 좋다. 거두어들이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와 관련해 청문회까지 가보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오늘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개혁신당 창당 이후 국민의힘과의 첫 단독 회담인데요. 두 사람 대여 공동투쟁에 힘을 모았는데 지방선거 연대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최승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회의실로 들어서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환하게 웃으며 악수합니다. 백드롭에는 차이를 넘자는 내용이 적혀 있고 장 대표는 빨강색과 주황색 사이 핑크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 처음엔 멀찍이 떨어져 앉았다가 가깝게 자리를 붙여 앉습니다. 두 사람은 대여 공동투쟁에 합의했습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는 공조하고 또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바로 화답해 주신 장동혁 대표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결기를 보여주신 이준석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반드시 결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측은 김병기,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특검과 통일교 특검, 대장동 항소 포기 진상규명 세 가지를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이후 민주당의 일방 처리를 막아달라며 국회의장실을 공동으로 항의 방문했습니다. 향후 공동 장외투쟁과 공동 단식 등 여러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페르시아 문명의 본산 이란 땅이 피로 물들고 있습니다. 2주를 넘긴 이란 반정부 시위, 정부의 강경 진압에 거리엔 시신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지켜보던 미국마저 이란 내 자국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 국무부가 이란 내 자국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란 주재 미 사이버 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즉시 이란을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항공편이 취소되고 있다며 육로 대피 방법까지 소개했습니다. 또 정부 지원 없는 출국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이란이 미국 여권 소지자를 감금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대피 명령이 군사 개입 임박을 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백악관은 여전히 군사 옵션을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 has shown he's unafraid to use military options if and when he deems necessary, and nobody knows that better than Iran.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카드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나라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란산 석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말 중국과 맺은 무역 휴전 합의가 흔들릴 위험이 있는 조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 중동 특사를 만나 물밑 대화에 나섰다는 현지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압박 속에 긴장 국면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거세지는 시위에 이란 당국은 더 인정사정 없이 진압에 나서고 있는데요. 즉결 처형까지 자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마저 들립니다. 시위에 참여했던 23세 여대생이 지근거리에서 이 뒤통수에 총을 맞고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거울 앞에서 여러 가지 꽃무늬 옷을 입고 포즈를 취하는 이 여성은 이란 반정부 시위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23세 대학생 루비나 아미니안입니다. 한 이란 인권단체는 유족과 목격자 증언을 인용해 아미니안이 뒤쪽 근거리에서 발사된 총탄에 머리를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란 당국이 사실상 즉결 처형에 가까운 강경 진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이란 시위 관련 SNS 영상에는 시위대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불꽃이 발사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고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시위 목격자들은 이란 군대가 시위대를 강경 진압했다고 주장합니다. 한 테헤란 출신 여성도 영국 BBC 인터뷰에서 군대에 의한 무차별적인 살상이 이어졌다고 고발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이란 사망자 수는 최소 648명. 일부 단체의 추산에 따르면 6,000명 이상 숨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미국 기반 인권단체는 지난 11일까지 이란 31개 주 전역 585곳에서 시위가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이란에서 여성은 히잡도 벗을 수가 없죠. 전 세계 여성들이 저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아닌 다른 나라로 추정되는 곳에서 이 최고 지도자 사진을 불태우는 여성이 그 불로 담뱃불을 붙이는 영상을 SNS에 올렸는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히잡도 쓰지 않고 최고 지도자 사진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웁니다. 복장도 행동도 모두 이란 여성에겐 금지된 것들입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이 영상은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엔 이란 시위 참가자가 대담하게 찍은 영상으로 입소문을 탔지만 실제 영상은 캐나다 토론토 인근의 한 도서관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상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여성은 자신을 반정부 활동 때문에 이란에서 쫓겨난 신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They had to be, get more the attention. It's kind of a humiliation for the, I'm not gonna say supreme leader, because he's not. 이제는 전 세계 많은 이들이 사진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행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진 이란 여성들도 적극 나섰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란에 대한 뉴스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란 사람들의 용기를 응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 큰 힘이 됩니다. 해리포터 작가 J.K. 롤링은 인권을 옹호한다면서 이란 자유투쟁에 입을 닫고 있다면 당신의 정체는 뻔하다고 썼습니다. 수천 명이 숨진 이란 시위 국면에서 금기를 깬 여성의 행동이 저항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서울 시내버스가 멈춰섰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노사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노조가 오늘 첫 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며 한파 속에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벌어진 출근 대란,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 출근하는 시민들로 붐벼야 할 시간, 정류장은 텅 비었습니다. 전광판엔 버스가 차고지에 있다는 안내 문구만 줄줄이 떠 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새벽 4시 첫 차부터 버스 운행이 끊긴 겁니다. 파업 소식을 못 듣고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버스가 원래라면 이 시간에 계속 여러 대 왔어야 되는데 30분 남았는데 뭐 늦었다고 말씀드려야죠. 뭐. 좀 당황스럽네요. 오지 않는 버스를 대신할 대체 교통편을 부랴부랴 찾아 나섭니다. 문자 날라가지고 버스 타러 가려 하다가 파업돼가지고 택시 타러 가려고. 지하철 타고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하철로 시민들이 몰리면서 역사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오늘 출근 시간 서울 시내버스 7천여 대 중 운행에 나선 건 400여 대뿐. 한파 속 하루 종일 시민의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네, 문제는 여전히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오늘 같은 교통 대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내일 출근길도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당장 퇴근길도 시민들이 지하철역으로 몰리면서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승희 기자, 평소보다 지하철이 많이 붐비고 있습니까? 네, 퇴근길 러시아워가 끝나가는 시간이지만 이곳 신도림역은 시내버스 파업 때문에 지하철로 몰린 시민들로 평소보다 훨씬 혼잡한 모습입니다. 인파가 몰려들자 안전사고를 막으려고 승강장 곳곳에 안내 요원들도 배치됐는데요.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긴급 운송 대책의 일환으로 지하철 출퇴근 시간대에 열차를 집중 투입하고 막차 시간도 내일 새벽 2시까지 연장했습니다. 자치구들도 무료 셔틀버스를 긴급 투입해 시민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일 출근길입니다. 시내버스 노사 양측이 임금 인상률을 놓고 접점을 못 찾고 있고 추가 교섭 일정은 내일 오후 3시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들은 내일 출근길이 걱정입니다. 퇴근 시간 5시 20분경에 합정역에서 탔는데 사람이 아주 발을 디딜 틈이 없이 그냥 꽉 찼습니다. 그래서 서로 미치고 뭐 소리도 지르면서. 내일은 진짜 출근하기 싫을 정도로 정말 걱정되고요. 오늘보다 더 일찍 나와야지 그나마 탈 수 있지 않을까. 네. 시내버스 노조가 협상 타결 시점까지 총파업을 지속할 방침이라 버스 운행의 정상화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운데요. 시민들께서는 내일 출근길 교통수단도 미리 점검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도림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산속에 차려진 기도터, 불법 건축물이지만 새 명당을 찾아 기도드리러 온 일부 무속인들은 아랑곳 않습니다. 신령님이 벌을 준다며 오히려 당당한 모습인데요. 명산이 멍들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배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산신령 이야기 중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세요? 계룡산이 왜 유명한 거죠? 유명하죠. 산사가 좋다는 신령들이 있는 데서 달래니 산신령들이 가고 있죠. 그 신령님하고 좀 어떻게 뭔가 접하려고 오는 건 거죠? 무속인들에게 돈 받고 기도터를 제공합니다. 모두 불법 건축물입니다. 하지만 불법도 산신령이 지켜준답니다. 가건물이라서 만약에 시청 이런 데서 뭐라고 하면 어떡해요? 철거하라고 왔다가 내려가다가 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쓰는 거죠. 여기가 너무 센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털으려고 하면은 걸려져갖고 무서워지고 걸린다 벌. 걱정은 주민들 몫입니다. 철거했다가 또 짓고 또 하면 또 하고 똥 먹고 똥 싸고 사기를 내려올 거고 거기서 사건하면 크게 나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저게 진짜 훼손하는 거지 저게. 안 그래도 잘 나가면 시장이 저기 보이는데. 최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곳도 비슷합니다.
못하게 했는데도 아직도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산정상에는 이렇게 아예 기도용 토구를 만들어놨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쌀이네. 쌀입니까? 예. 쌀도 올리거든요. 조금 더 가니 무속인 텐트촌이 나옵니다. 바짝 마른 낙엽 주위로 불 피운 흔적이 선명합니다. 잠잠하더만은 국립공원 지정되고 나서 또 기가 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또 지금 잘 고개로 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무속에 쓴 장신구, 굿에 쓴 동물뼈까지 사방에 나뒹굽니다. 기운이 좋다 싶으면 바다도 못 피해갑니다. 바위 아래를 보시면 굿과 제사 때 쓰는 떡이랑 북어나 과일 같은 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진짜 오일 많이 돼요. 가위라고 뭐 돼지머리 남은 거 전부 다 바로 다 붙인 거잖아. 바위들은 검게 그을렸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무속이에요. 기도하러 왔어요. 이거는 용도가 그럼 뭔가요? 아, 촛불 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켰어요. 이렇게 해갖고 켜놓고 또 와서 이제 일주일 초 켜거든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질서가 무속인의 기도에도 필요해 보입니다. 야 이놈아 산신령 할아버지가 네 가만히 놔두는 거 보자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산신령 할아버지가 환경을 파괴하고 산림을 파괴해라 갑니까?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현장 카메라 배준석입니다. 네, 국도인데요. 오토바이가 차선을 넘나들며 놀리기라도 하듯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합니다. 헬멧도 쓰지 않은 채 위험한 운전을 이어가는 이 모습 온라인에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경차가 차선을 옮기자 2명이 탄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약을 올리듯 좌우로 왔다 갔다 하더니 차선을 넘나드는 지그재그 운전까지 하며 차량 주행을 방해합니다. 헬멧도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오토바이는 1차로에서 길을 막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경남 창원 한 국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영상을 올린 누리꾼은 이런 식의 난폭 운전이 5분 넘게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2명 이상이 모여 다른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토바이가 조금만 균형을 잃었으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륜차는 차체 보호 구조가 없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작은 충돌에도 중상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쿠팡의 로저스 대표가 청문회 직후 출국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가 입국하면 통보를 받기로 하고 출국 정지까지 검토 중입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해외 체류 중인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 청문회 직후 출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출국. 경찰이 지난 1일과 5일 2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미 한국에 없었던 겁니다. 쿠팡 관계자는 로저스 대표가 예정된 출장 일정으로 출국했다며 2차 출석 요구엔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재차 출석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의 입국 시 통보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고 입국 후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출국 정지도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셀프 조사와 관련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은 내국인 긴급 출국 금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고발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출국 당시엔 출국 정지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네, 무단 소액 결제 사태로 인한 KT 위약금 면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휴대폰 성지라 불리는 매장마다 손님들로 붐볐는데요. 이동통신사 간 가입자를 뺏고 지키려는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인기 기종은 동이 날 정도였습니다. 장호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오후지만 통신사 대리점엔 손님들이 북적입니다.
KT 위약금 면제 마지막 날 더 몰린 겁니다. KT 가입자 중 이탈자는 하루 동안 5만 명이 넘게 추가됐는데요. 최근 열흘간 누적 이탈자만 26만 6천 명에 이릅니다. 보조금이 대거 풀리면서 갤럭시 S25 등 인기 기종은 이미 재고가 떨어졌습니다. 기기가 많이 당났죠. 오늘 마지막이고 아마 그리고 또 내일부터 정책이 또 축소될 예정이라 아이스블루랑 레이디 딱 하나씩 있어요. 하실면 빨리 하셔야 돼요. 갑자기 이제 확 나가버리니까. 휴대폰 성지라고 불리는 곳들도 마찬가지. 킥해야 돼, 이렇게. 물건 있어야 바로바로 진행하는데. 웃돈을 더 얹어주는 소위 차비도 기기 재고가 없어 주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쪽 기계들은 다 재고 소진됐어요. 공짜로 만들어드리고 페이백까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지막까지 점유율을 올리려는 통신사들의 경쟁이 고객들은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옮겨가볼까 했는데 비교를 해보면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할 때다가 이렇게 머리만 복잡해진 것 같아서. 사고가 날 때마다 가입자 뺏기 쟁탈전에만 몰두하는 건 전체 시장과 소비자 모두에게 좋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이 정도면 연례 행사 아닌가 싶습니다. 샤넬이 핸드백 가격을 또 올렸습니다. 이제 이 백 하나가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방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1,800만 원대였던 대표 제품 가격이 141만 원 올라 2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지난해에도 두 차례 일부 제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게 물가 상승 때문에. 다른 명품 브랜드들도 인상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에르메스는 인기 상품 가격을 지난 5일부터 5.4% 올렸고 롤렉스 역시 지난 1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7% 넘게 인상했습니다. 명품 주얼리 브랜드인 쇼메와 티파니앤코도 다음 달 중순쯤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소비자들 반응은 차갑습니다. 주기적으로 연례 행사처럼 올리는 경향이 조금 있다고 보는 것도 있어서 너무 자주 올리는 것은 조금 과도하지 않나. 경기도 좀 어려운데 명품보다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낮은 브랜드의 가격을 찾게 되지 않을까.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수시로 가격을 올리며 소비자들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이 고물가 속에 밖에서 먹는 밥 한 끼 가격도 부담스러운데요. 그러다 보니 19,900원, 12,900원 이 가성비 뷔페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윤수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일날 점심시간 한식 뷔페는 고객들로 북적입니다. 100여 종의 음식을 제공하는데 19,900원의 가격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미취아가동은 7,900원으로 특히 가족 단위 고객들에게 인기입니다. 가성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가면은 이거의 뭐 2배 정도는 돼야 골라 먹는 게 좋아요. 지금은 오후 2시 17분인데요. 점심시간을 훌쩍 넘겼는데도 매장 안은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저희가 자리가 250개가 조금 넘는데 그게 꽉 차도 계속 앞쪽에서 대기하시고 1시간 넘게 기다리시고 들어오시는 고객님들도 많이 계세요. 일부 매장은 저녁과 주말 가격까지 모두 19,900원으로 할인하며 고객 잡기에 나섰습니다. 고물가 속 식사 후에 즐기는 디저트도 부담이 되긴 마찬가지. 12,900원 무제한 디저트 뷔페도 소비자의 발길을 잡고 있습니다. 12,900원에 디저트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디저트는 너무 비싸서 못 사 먹어요.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는데 예약조차 쉽지 않습니다. 엄마랑 먹으려고 평창에서 KTX 타고 왔어요. 켜놓고 대기 엄청 탔어요. 일부 뷔페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9,900원 디저트 타임으로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한때 한국인 최고 부자로 등극했었던 홈플러스 대주주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이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이 됩니다. 홈플러스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감추려고 분식 회계를 지시했다는 혐의인데요. 구속 심사장에 나온 김병주 회장 모습 보시죠. 조민기 기자입니다.
구속 심사를 받으려고 법원으로 들어서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 MBK가 대주주로 있는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관련 혐의 인정하시나요? 개인 책임 인정하십니까? 검찰은 김 회장이 사전에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태를 직접 보고받고 분식 회계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법원 앞에 모여 김 회장을 성토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초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발표한 한국인 부자 순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줄곧 주장해왔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미국의 대통령과 중앙은행 수장이 정면 충돌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준 건물 공사 비용 문제를 놓고 미국 법무부가 파월 의장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금리 인하 하래도 듣지 않는 파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니냐 후폭풍이 거셉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자신에 대한 법무부 수사가 시작됐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The threat of criminal charges is a consequence of the Federal Reserve setting interest rates based on our best assessment of what will serve the public, rather than following the preferences of the president. 트럼프는 줄곧 금리 인하를 두고 연준을 압박해왔는데 파월 의장이 거부하자 지난해부터는 연준 건물 공사 비용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So the 2.7 is now 3.1. I haven't heard that from anybody at the Fed. 트럼프는 수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후폭풍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역대 연준 의장 등은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공격을 통해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라고 초당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I support the independence of the feds, and I hope that this investigation wraps up very, very quickly.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역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5월 의장직에서 물러나는 파월 의장이 이후에도 연준 이사직을 유지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 여파로 안전자산인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달러화는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중국이 하늘을 나는 공중모함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화 어벤져스의 현실판 프로젝트나 다름없는데요. 무게만 12만 톤에 달하는 우주항공모함,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혜란 기자입니다. 구름 위 거대한 함선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중국 국영 CCTV가 공개한 미래 우주 전쟁의 모습입니다. 전설 속의 새 이름을 딴 란야오는 길이 242m, 최대 12만 톤을 싣고 날 수 있는 거대한 몸집을 자랑합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최신의 미국 항공모함보다 2만 톤이 더 무겁습니다. 전투기를 탑재한 채 공중과 우주에서 작전을 펼치는 우주 항공모함 개념입니다. 란야오에는 무인 우주 전투기 슈안뉘가 최대 88대까지 탑재됩니다. 슈안뉘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적을 타격합니다. 4세대 스텔스 전투기 바이디와 인공지능 기반으로 수색 지원 임무를 맡는 쯔허까지 포진해 있습니다. 这些离散的前沿技术不是能不能实现的问题，而是哪些先实现，何时都实现的问题。 하지만 단기간 내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계획이 얼마나 실행될 수 있느냐는 미지수지만 미중 갈등이 한창인 상황에서 중국이 주도할 역량이 있고 그럴 준비가 돼 있다는 일종의 우회적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 결국 미국과의 우주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대내외용 선전물이라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미국 뉴욕을 누비는 관광마차. 뉴욕의 상징이면서 동물학대 논란이 동시에 있었는데요. 마차를 끌던 말이 갑자기 도로 위를 질주했습니다. 차량 여러 대와 잇따라 부딪힌 뒤에서야 겨우 멈췄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뉴욕의 혼잡한 도로 위를 질주하는 흰색 마차. 차들이 경적을 울리지만 운전사도 없이 달리는 말을 멈추지 못합니다. 결국 정차한 택시 등 차량들을 들이받습니다. 현지 시각 8일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 인근에서 관광 마차를 끌던 말이 차량 5대에 연쇄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배달기사 오토바이가 빠르게 다가오자 말이 놀라면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들이 파손됐습니다. 나무 위에 힘없이 앉아있는 코알라. 물을 건네주니 허겁지겁 받아 먹습니다. Good boy. Poor little thing. 지난 9일부터 호주 빅토리아주 남동부와 뉴사우스 웨일즈 경계 지역에서 산불이 이어지면서 코알라들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최소 35만 헥타르, 서울시 면적의 약 6배에 이르는 산림지대가 불탔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화재 진압에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매우 춥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충청, 영남 등지에는 오늘 밤 9시부터 한파특보가 발효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9도로 오늘보다 6도나 더 떨어지는데요. 체감온도상으로는 오늘과 비슷하게 춥겠습니다. 그 밖에도 춘천 영하 15도로 전국에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한낮에는 서울 1도, 강릉 6도, 대구는 7도로 영상권으로 올라섭니다. 내일만 지나고 나면 주말까지 심한 한파 없겠고요. 목요일 오전 전국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